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문켄 대표님 독일과 중국을 다녀오시느라고 방송을 못했었고요. 오늘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문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저 추위가 좀 가고 예. 봄이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네. 독일, 중국 이렇게 거쳐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빨리 봄비가 와서 세상 만물에 생기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희망의 기운이 좀 샘솟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독일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모델 국가로서 지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거기도 다녀오셔서 그 말씀 듣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참 그 희망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최근에 어저께부터 그 제주도의 강정마을에서 네. 지금 그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이 되면서 그 네. 구럼비 바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바위에 네. 폭약을 설치하고 발파 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주민들이랑 경찰이랑 막 대치가 좀 격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말씀 주민이나 뭐 이렇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관심이 많고요. 네. 제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관심이 많아요. 제가 제주의 정식 시민은 아니지만 네. 제가 요한킴보레에서 임원될 때 타는 퇴직금을 다 털어서 거기 샀던 땅이 바로 강정 옆에 네. 강정과 월평동 쪽에 불과 한 10분 거리도 안 돼요. 걸어서 네. 거기에 제가 한 땅을 몇십 년 가지고 임원된 거가 87, 8년이니까 24, 5년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 국민 신탁에 기증한 게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지역을 우리는 자연환경 국민 신탁 운동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런 데서 지금 이 시기에 예. 국민을 통합해도 정말 할 일이 많은 그런 시기에 할 일은 다 놔두고 국민을 자칫도 분열시키고 네. 환경을 파괴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또 좀 더 이렇게 아시아 동부가 평화의 경제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대한민국이 이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가는 거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대양 해군이니 이 동부가 무슨 해군 전력을 무슨 강화하니 이러는 것보다는 네. 평화 협상 능력이라든가 예. 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잘 설득해서 자유세계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지 대상 지역이 중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크게 보고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전에 어떤 때 뭐 결정했던 거다. 네. 그러니 따라간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네. 정책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네. 잘못된 거라든가 이 시기에 다시 생각해야 될 거 네.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예. 강정마을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네.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네. 우리 강정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도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계속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정부는 좀 이러한 그 국민의 정서와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독일 정부와 한국 정부가 너무 대비가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독일은 보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들 통해서 네. 그걸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거 환경 얘기 하기 전에 네. 우리가 독일 하면 더 먼저 어떻게 보면 가깝게 느꼈던 게 분단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통일을 이뤘어요. 맞습니다. 통일. 그리고 모범이죠. 그 예. 20년 전에 무너진 이제 베를린 장벽 네. 그것을 통해서 동독을 새롭게 발전시켰어요. 네. 그래서 동독의 GDP가 3만 불이 넘어요. 3만 5천 불.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지금 네. 한 2만 한 2, 3천 불 되니까 그렇죠. 우리 1.5배까지 됐죠. 동독인데.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교육 기반을 과거와 다른 미래지향형 기반을 놓았어요. 네. 그래서 짧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동독을 발전시키고 미래와 연결시켜 놓은 것도 대단하지만 네. 서독과 동독이 합해서 네. 오늘날 EU 28개국의 경제 문제, 재정 문제를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거의 독일이 뭐 큰 기둥이죠. 그렇죠. 독일과 네덜란드 저건데 특히 독일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내부에서도 욕 먹고 외부에서도 욕 먹지만 아무튼 경제적 경쟁력도 있고 능력이 있고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가는 무역 수출국이고 또 무역 수지도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가는 나라다 보니까 네. 이 재정 위기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독일에 가보면 서독 정부의 옛날 정부 총사나 국회 의사당이 네. 유엔 시설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초청으로 거기도 들려왔는데 거기서 하루 반 있었는데요. 네. 이웃 국가들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서독이 동독을 포함해서 이웃 국가들을 다 끌어안고 유엔마저도 끌어안아서 네. 많은 많은 주변 국가들이 통독을 돕도록 한 거예요. 네.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또 설령 갈등을 다른 사람이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빨리 평화로 바꾸고 협력으로 바꾸고 신뢰로 바꾸는 리더십을 독일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는 독일을 한 5 내지 6 분야의 롤 모델, 우리의 한국이 본받아야 될 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째가 통일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이에요. 이 기후변화 협약을 지난 20년 동안 이끌어온 나라가 네. 물론 일본과 영국, 독일 세 나라가 같이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가장 많은 이 변화를 이끌어낸 나라도 독일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네.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다 독일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디젤 차 같은 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할 거고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그것이 유로 모델 유로 5, 네. 유로 6 해가지고 유럽의 환경 표준 네. 5나 6단계까지 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거를 따라가려면 정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나 이런 데가 너무 큰 모델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연비가 어떻게 독일을 앞서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독일은 뭐 이런 산림 정책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고 네.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길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번에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네. 아예 탈핵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원전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이 일부 과거에 싼 에너지를 적용했던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와서 나중에 사후 관리라든가 네. 만일에 문제가 생겨 재난 시 비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니 더 비싼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반인류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을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아예 집권당이 네. 이 녹색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녹색당 당수 그 주지사가 나온 셈이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시의원이나 뭐 이런 급여는 전에도 있었지만 네. 지금 맨하임이라든가 이런데 공업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한 주에서 아주 큰 주죠. 네. 거기서 이제 녹색당 그 주지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연방제니까 주지사의 권한이 예, 큰 거죠. 큽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과 주지사가 같이 녹색당 출신인 데까지 나오다가 보니까 거기 녹색당은 여기 대한민국의 창조한국당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창조한국당과 비슷하게. 예, 그냥 창조한국당도 대원화 반대하고 네. 무슨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네.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예. 다만 이제 그쪽의 녹색당은 조금 더 핵 반대라든가 예, 예.
또 에너지 쪽에 집중돼 있지만 네. 창조한국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예. 비슷한 게 있죠. 예. 근데 아무튼 거기서 한 주에 네. 주지사까지 탄생을 시킬 만큼 독일은 미래 전략 또 독일의 어떤 선도 전략으로서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환경 네. 정책을 잘 채택하고 실천하고 성공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금 위키트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 해시태그 문국현 이렇게 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부터는 위키트리 방송 진행하는 그 플랫폼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림에서 방송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올해 KT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위키트리 홈페이지로 오셔서 지금 생방송 관련된 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독일 얘기하다 말았죠. 예, 독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요번에 독일 다녀오시면서 네. 특별히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셨습니까? 예. 이제 독일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많고 네. 오스트리아하고 교류가 있어서 좀 자주는 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처럼 독일의 세계 초인류 명품 기업들, 네. 그러나 중견 기업들의 초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했던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좀 가보고 나니까 네.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오라 그럴 때 갔어야 될 걸. 아. 또 아니면 이 국회 그만두고 곧장 미국에 가서 1년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 반 독일 반 이렇게 있었을 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초인류 명품 기업인데 예, 되게 중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재벌 같이 큰 우리나라 아니에요. 한국 재벌 같이 큰 그런 재벌 기업은 아니고. 아니고 되게 매출액이 예. 1조. 예. 우리로 말하면 1조 원. 네.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한 10억 불에서 50억 불까지. 네.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에서 5조 정도 되는 유한 킴버리가 꼭 그 규격에 들어가요. 네. 아직 2조가 안 되는 규모고. 물론 유한 양행이니 뭐 다른 데 다 합하면 훨씬 넘겠지만 네네. 또 킴버리 클라까지 집어넣으면 뭐 30조 가까이 되지만 예. 딱 하나 유한 킴버리의 한국 사업부만 보면 한 1조 5천억 좀 더 되는데 그게 독일이 자랑하는 명품 기업 혹은 영어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다 이런.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인 기업이 독일에는 2,000개가 있는 거예요. 2,000개. 예. 근데 엄청 한국에는 이제 몇백 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몇백 개를 우리도 1,000개, 2,000개로 늘려야 되겠는데 독일처럼 그렇게 건강한 2,000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억지로 보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하는 데가 좀 네. 나오는데 유한 킴버리도 그 안에 들어가고 특히 유한 킴버리는 독일의 명품 기업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죠. 예.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아직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기업들을 되게 가지고 이야기해요.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 히든이 네. 아직 일반 국민들이 자기 걸로 미처 생각을 못하는 상장은 되어 있으나 되게 상장이 아직 안 돼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상장할 기회를 갖는 기업들인데 네. 세계 최고의 경제가 있는 기업이 독일은 2,000개가 넘고 한국에는 뭐 억지로 하면 한 300여 개. 네.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유한 킴버리 같은 이런 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인구 비례는 2배도 안 되는 나라고 예. 남북한 합하면 뭐 비슷하고 그런데 네. 또 땅은 뭐 남북한 합한 것보다 좀 더 크죠. 네. 5배 더 크지만 그러나 이런 명품 기업만 놓으면 또 세계적 기술력, 경쟁력만 보면 그쪽은 한 2,000개 이상이고 네. 저희는 뭐 억지로 잡아야 300개 정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연구 어떤 뭐 같이 무슨 컨퍼런스를 진행하신 건가요? 이제 거기에 한 대학, 예. 경영대학과 기술대학에서 네. 이제 초청을 하고 드라카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초청을 하고 네. 12개 기업이 자기네 회사의 정책과 네.
이 경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회를 하는 네. 그래서 한 12번 가까운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예. 아, 그러셨구나. 그 주로 어떤 좀 기억 인상적인 게 나눠주실 게 있다면? 뭐 인상적인 거는 이제 네.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그 금융 위기, 네. 곧 이어 닥친 재정 위기를 네. 그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네. 미리 잘 세계 경제 포럼이 예측한 대로 같이 대처하고 네. 정부 재창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이야기는 잘 듣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실업률이 되게 더 악화되고 네. 취업률이 또 떨어지고 그랬는데 독일만 취업률이 고용률이 한 6%포인트 내지 7%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2, 3% 고용률이 높던 나라가 지금은 거의 한 8, 9% 높은 한 8% 정도 높은 나라가 됐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예, 예.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네. 정부의 리더십이더라고요. 정부가 다 재창조해서 예산을 일자리와 이 교육 중심으로 재편한다고는 그랬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이번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듣다 보니까 네. 2008년, 2009년 동안에 거의 실업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불황이고 네. 전 세계가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쓴 방법이 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 그리고 개인이 평상시 받던 월급보다 10% 정도를 10%포인트를 덜 받자. 네. 그리고 회사가 한 30% 정도 일을 안 하더라도 월급을 그냥 부담하자. 네. 그리고 정부가 아낀 예산 중에서 60%를 최대 1년 8개월 동안 그 직원들의 유지와 학습을 위해서 네. 돈을 대자. 이래서 1대 3대 6의 합의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해고 안 하기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금모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 우선 사람들이 서로가 신뢰하게 됐고 정부 개혁을 하면 네. 이런 좋은 일들이 추가로 일어나는구나. 네. 그러지 않아도 그 독일은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이 사실상 직장인들의 대학 교육을 권장하는 3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3년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동안 3년 동안 대학을 무료로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야, 물론 대학이 원래 무료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 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모든 지원 체제가 있는 거죠. 그럼 유급으로 교육을 유급으로 월급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3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하게 좋네요. 됐는데 네. 거기에 이번에 1년 6개월 동안 총 18개월 동안 나라와 기업들과 직장인들이 합의해서 서로 가능한 한 해고하지 말자. 이 합의를 이루고 그 돈을 정부 예산을 절약해서 네. 조달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렇죠. 생긴 거네요. 네. 참, 근데 더 중요한 건 18개월이죠. 1년 6개월 갈 줄 알았던 이 재정위기와 예. 금융위기가 최소한 독일에 관한 한은 먼저 풀리게 된 거예요. 극복을 빨리 하게 된 거죠. 뭐 이게 사회적 합의와 이렇게 그래서 다시 수요가 돌아오다가 보고 수출이 다시 늘어나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은 게 아주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한데 다시 신입생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보다 경력직들이 계속 경력직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하나도 사기저하되지 않고 네.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1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네. 독일 경제가 더 강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 동그라파라든가 남유럽의 네. 모든 문제점을 네. 지키는 힘이 됐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도층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고 정부 예산을 350조를 어떻게 더 늘릴까 네. 이 방법으로 늘릴까 저 방법으로 늘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되면 매년 350조나 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10% 정도 되는 35조 많으면 한 70조를 어떻게 되면 자를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는가 학연혈연 지연 뭐 종교연에 의해서 네. 그냥 부정 부패 낭비식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네.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줄이는가 네.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주도했던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어서 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네.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짠다면 우리도 매년 30조 절약 못 하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산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능사다. 사실 잠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못 훔쳐가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네. 요즘은 뭐 유통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네. 보험도 그렇고 그 이상하게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다 차지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뭐 보험 같은 걸 그 노동조합들이 왜 몇십 조나 되는 차익을 네. 대기업들이 갖게 하느냐. 우리들이 상조하는 조합을 만들고 우리끼리 보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험도 그렇게 가고 유통도 그렇게 해서 유통의 민주화가 되지 어느 한 재벌이나 한 국가 소속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놓고 네. 금융도 유누스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혹은 뭐 미소금융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의 참여해서 금융 민주화를 이루잖아요. 네. 그게 또 통신 쪽에서는 또 그 유누스의 친구들이 또 그 휴대폰이나 이런 통신을 누구나 싸게 접근할 수 있게 또 하고 그랬는데 사실 R&D 쪽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활성화와 벤처 R&D를 위한 또 이런 기금을 나라도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에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그쪽에 민주화와 그쪽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아까 금융이나 보험이나 유통이나 통신이나 중소기업 육성에 공동대처했듯이 여기에서 벤처라든가 R&D를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끝나고 인큐베이트 돼갖고 그것이 출품하는 단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대량 생산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재의 코스닥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보다 훨씬 큰 그런 인큐베이션 플러스 증설 자금 그리고 엔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49%까지만 지분을 차지해야지 막 80% 90%를 차지해가는 특히 대기업들이 기술을 8, 90%를 다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사회적 합의와 또 사회적 그런 어떤 서로 참여라고 그럴까요? 조금씩 뭐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면 이게 큰 돈이 되는 건데 금모으기 때처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뻔히 마피아 같은 큰 데들이 다 뺏어가도록 지금 금융도 뺏긴 거고 뭐 보험도 어떻게 보면 뺏긴 거고 통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유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는 게 사실은 일자리 늘리고 정규직 늘리고 평생학습 늘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들이죠. 그러니까 R&D도 어떻게 보면은 좀 펀드를 국민 원래는 펀드. 정부가 제일 중소기업 담당 부총리 정도가 있다면 현재 15개 부처가 쓰는 예산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그것이 이 중소기업한테 가도록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중소기업청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15개 부처를 관장하는 그런 중소기업 부총리 제도 같은 게 뭐 한 10년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소기업 부총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까 질문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질문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종의 유통 경쟁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유통 채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외국 같은 데서는 큰 기업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를 관리를 하는데 우리하고 정반대로 관리해요.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한테만 납품해 이러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상식이 있는 양식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한테 납품하는 거를
외국에도 납품하고 네. 다른 기업에도 납품하도록 권장을 해요. 네. 즉 독점을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꾸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서 비상시에 나는 당신네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싶지만 비상시에 보호를 못할 수도 있으니 당신들도 우리만 의존하지 말고 수출도 하고 그 다음번에 다른 경쟁업체도 납품해도 된다. 공급 라인을 좀 다변화를 이렇게 허용하는데 우리는 당장 뭐 1년 후에 문 닫을 회사도 우리한테 납품하면서 다른 데 납품하면 당신 잘라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화부터가 아주 야비한 문화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 자리에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네.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제대로 올리기 위한 경영자들의 새로운 이제 문화 네. 또 사회적 합의 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정부들도 네. 옛날 70년대 중반에 이 대기업들한테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을 하려고 그러니 네. 이 종합무역상사를 양성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생산하는 거와 다른 작은 업체들이 생산하는 걸 몰아서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이용해갖고 당신네들이 좀 수출 창구가 되라. 네. 이런 적이 있는데 그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재벌들이 탄생된 거고 부작용까지 같이 그때 잉태된 건데요. 이제좀 중소기업들의 종합수출을 위한 네. 그런 창구를 70년대의 의지로 만들어낸다면 네. 비록 40년 동안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 뭐 40년 아니라 1, 20년만이라도 예.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창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가고 네. 코트라 같은 제도를 현재 한 100개 전 세계 지점에서 네. 뭐 1000개 지점으로 처음엔 무리해 보이지만 네. 그렇게 늘려나간다면 네.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됐죠. 네. 독일은 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 2,000개의 그 명품 기업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됐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종합적인 생태계가 네. 우리처럼 대기업 일변도가 아니고 예. 그 대기업 일변도도 주로 70년대에 만들어진 분위기였는데 네. 예,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일시적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더 큰 거거든요. 네. 이 부작용을 바로 잡는 네. 그런 중소기업 육성책이 국내와 해외 시장을 위해서 함께 네. 마련돼야 되죠. 네. 그 최근에 그 삼성과 그 CJ 그룹 그러니까 삼성과 이병철 전 회장의 뭐 큰아들과 뭐 이렇게 셋째 아들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집안 싸움처럼 되면서 이렇게 CJ와 삼성이 좀 민감해졌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지난주에 쭉 들려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큰 두 개 양대 기업 중에 다 특정 가문 출신들로 장악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도 그렇게 되나요? 독일은 가문 경영을 많이 해요. 가문 경영. 예, 뭐 스웨덴도 그렇고 가문 경영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만 네. 그러나 아주 깨끗하죠. 자본이 적죠. 비능률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자본이 없고 네. 대개 이제 전문 경영인 보드를 따로 둬요. 그러니까 소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슈퍼바이저리 보드라고 그래서 네. 소위 자문 이사회가 있고 네. 자문 이사회는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러나 역시 그 사람들은 자문하는 게 주고 네. 우리가 원래 이 기업을 창립했던 뜻은 이런 뜻이었다. 혹시 우리 가문이나 이 기업이 창립될 때 정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가치 중심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남들이 함부로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 못하도록 회사의 지속성을 가능한 한 금융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금융 걱정을 안 하도록 해주고 네. 가치를 지키는 두 가지 일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좋은 측면의 가족 경영이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선 네. 가족 경영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데서는 한 기업에 300명의 예. 친인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도 자본이 없는 회사가 제법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경영권을 또 충분히 보장해서 네. 매니지먼트 보드가 있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보드에는 대개의 경우는 이 슈퍼바이저리 보드 멤버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겸임을 못하게. 소유와 경영을 약간 그래서 분리해놓은. 사실 말해서 소유와 경영을 제대로 분리해놓은 데죠. 우리나라의 유한 양행 같은 데가 좀 비슷해요. 지금은 그 가족들은 다 미국에 계시고 재단에 기증해 버렸기 때문에 가족 대신에 재단들이 많이 슈퍼바이저리 보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영 보드는 따로 있잖아요. 유한이 그거 좀 비슷한데 독일은 그 경영 이사회 집행이사회죠. 그쪽에 워낙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세계에서 쟁쟁한 전문가들이 있다가 보니까 너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뭐 손녀라고 해서 경영자가 됐구나 소리를 안 듣죠.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가족 경영과 이 독일의 가족 경영하고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사실 지분이 뭐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3%, 5%. 예, 이제 그런밖에 안 되면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출자 제한을 풀어놓은 지난 정책도 아주 잘못된 거라 그게 문어발식으로 더 악순환을 시켰는데요. 아무튼 가족 경영이라 나쁜 건 아니고 가족 경영도 잘하면 사실은 독일처럼 잘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문화가 야비하고 천박스러우면 가족 문화가 자칫하면은 가족 경영이 북한식 가족 경영 국가를 막 가족들이 경영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뭐 어디까지 잘하고 어디까지 잘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견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가족 경영을 할 때는 2배, 3배 더 엄격한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리더십의 어떤 질이 어떤 것이냐, 또 그 조직이 어떤 사회적인 그 합의 속에서 걸어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 이야기들을 저희들 계속했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독일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명품 기업이 그 생존하고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은 또 정치적인 리더십이 또과 사회적 합의 이 두 가지가 또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평생학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제 비슷한 직장 내의 학습제도 이런 걸 잘 가지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이렇게 강직하고 추진력 강한 사람들을 독일 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좀 딱딱한 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21세기에 잘못 맞을 뻔했는데 이거를 빨리 간파한 거가 지난번에 슈레더 연방 총리이고 이 슈레더가 많은 개혁을 하면서 슈레더와 연정을 하고 있던 앙겔라 메르켈이 지난 6년 전에 전 세계의 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한 세계경제포럼과 일치된 이런 어떤 전략을 하면서 정부 재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우리 여태까지의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이 과거에는 유효했던 적이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을 실망시키고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자. 그리고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바꾸고 일자리 창출 학습 중심으로 바꾸자. 그 지도층의 반성과 지도층의 즉각적 실천력이 6년 만에 독일을 저렇게 추가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자칫하면 경직돼 있던 독일 직장들의 어떤 도제주의에다가 새로운 학습 열풍과 새로운 사회적 연대, 책임의식, 공유의식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오늘날 저렇게 강한 독일이 된 거죠. 그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정부 여당도 재벌 중심 정책을 펴왔고 또 민주통합당이라는 제1야당도 뭐 친삼성 재벌비호정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벌이 정치권에 깊숙이 어떤 네트워크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개혁이 거의 안 되고 또 재벌 개혁을 얘기하면은 왜 경제
기업에 대한 것을 정치 논리로 뭐 이렇게 풀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네. 뭐 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존경받는 무슨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아직도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받는 그런 나라들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타트를 하고 네. 뉴스타트를 통해서 뉴하트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네. 다시 모으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인정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당명을 자꾸 바꾸잖아요. 우리 원래 조상에는 아주 나쁜 짓을 남이 했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일을 했으면 내 이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만 이름을 가는 건데 지금 뭐 웬만하면 자꾸 이런 사회적 공적 집단들이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반성하는 대신에 새 포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랑 자기가 분명히 연관이 돼 있는데 마치 연관이 없는 것처럼 툭 잘라버리고 더더구나 반성도 안 하지만 또 인적 청산도 되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 뭐 공천 보니까 인적 쇄신이 거의 안 됐던데. 그게 뭐 경제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전 똑같다고 봐요. 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름 바꾸는 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법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함부로 이름 못 바꾸게 하는 당명 함부로 바꾸게. 그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평가를 받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속아주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전부 마음이 약하잖아요. 정에 이끌리고 10번 잘못하더라도 또 한 번 더 잘못해봐라 이러고서 또 자꾸 잘못을 허용하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거기에서 좀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성장이 한동안은 4% 이상 가기 어렵다. 그것도 이 브릭스 이코노미를 포함해서 4%지. 브릭스 이코노미 뭐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와 이런 데를 빼면은 그러면 그 이상 뭐 유럽 같으면 1%도 되고 한국도 사실 억지로 해서 그렇지 지금 이 3%마저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물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창조력에 투자하고 창조력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평생 학습이 태어나서부터 75세, 85세까지 지속돼서 어르신이 되더라도 생산적이고 활동적으로도 남아야 되지만 더더구나 40, 50대 회사를 나오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세계적 합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한국에서 필요한데 그러려면 부패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학연혈연 지연으로부터 또 종교연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뭐 일단은 현 정부 자체가 학연 지연 뭐 종교연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스폰서 정부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는 데들이 많은데 어떤 종교단체 대변인처럼 보인다든가 어떤 재벌 대변인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불행한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세대 같은 또 20, 30대, 4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가 너무 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좀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낙심하고 과연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용단이 필요해요. 앙겔라 메르켈이 용단을 내렸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동독 사람이나 다름없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동독에 갔는데 거기에 갇혀버려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동독에 있었어요. 그거 여성 아니에요. 그것도 보수적인 사회였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걸 불이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독 출신이다. 나는 여성이다. 이런 거 불이익으로 생각하지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네. 전 지금 20대, 30대, 40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죠. 일자리도 못 갖고 있고 비정규직에 많이 시달리고 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감히 과거를 단절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네. 20대, 30대, 40대가 부모님, 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따로 서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지난 세월 동안 수고하셨는데 네. 기존 기득권을 개혁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네. 그것이 무슨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듯이 SNS 플랫폼을 만들듯이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이나 슈레더나 이런 분들이 동독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가듯이 네. 과거에 뒤졌던 거고 불이익이고 희생자였었는데 네.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잖아요. 네. 우리 20대, 30대, 40대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만들기. 부모님들께 아주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상 갈 테니 우리는 학연, 지연, 종교연 이런 데서 자유스럽게 해 주십시오. 기존 세력에서부터 자유스럽게 해 주십시오. 기본 사고로부터 자유스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안 네. 부모님들이 애써서 만드신 이 대한민국이 네.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득권 개혁은 부모님께 맡깁니다. 네. 이름을 자꾸 바뀌는 그런 데들을 바로 잡아주도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야 네. 저는 세대 간에 예. 믿음도 생기고 예. 세대 간의 역할 분담도 생기고 네.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네. 나름대로 나도 행동할 책임이 있다. 나도 희생할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질문이 좀 더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인데 아델포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대표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말씀 질문이 누구나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꿈을 최소한 6가지 분야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꿈은 운명을 좌우한답니다. 꿈은 자기 장점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술적 기회를 잘 활용해서 꿈을 꿨을 때 네. 곧장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에 들어가고 결국 그 디자인 계획이 실천될 때 운명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걸 4D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스커버리, 자기 장점과 기회를 디스커버리하고 드림을 잘 꾸고 디자인에 들어가면 데스티니, 자기의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 4D 사이클이라는 그 쿠퍼 라이더 교수의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드림. 처음엔 자기의 장점이나 사회적 기술적 기회를 발견하는 디스커버리에 기반한 드림. 드림을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자기의 계획과 설계인 디자인. 네. 그 세 가지가 합하면 결국은 데스티니.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이나 그 사회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2030 40 세대나 네. 저처럼 나이는 60대가 됐지만 마음은 30대인 사람은 네. 열심히 꿈을 꿔야죠. 제 꿈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이 지금 평생학습 제도를 중국 정부와 중국 경제인들과 함께 해서 중국의 경제 민주화를 빨리 이루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 저절로 같이 가리라고 보고 중국이 바뀌면 한국도 바뀐다고 보거든요. 중국의 경제 민주화를. 예. 큰 꿈을 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드나든 게 지금 2년 반째 드나들고 있어요. 네. 계속 독일 얘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중국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독일 끝나고 유엔 본부 들린 다음에 저 중국에 3일 있었어요. 예. 거기서는 또 어떤? 중국 정부가 11차 5개년 계획 때 소위 말하는 바디 이카노미에서 소울 이카노미로 가겠다 그러는데 바디나 소울이 영어 글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육체 경제를 혼이 있는 경제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게 2006년에 11차 5개년 계획입니다. 소울 이코노미. 소울. 영혼이 따르는 소울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한 100명의 세계 경제인을 초대해 놓고 저희들 보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07년 1월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걸 더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 체제를 기업과
사회에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건 중국 중앙 정부에서 예, 이제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중국이 첫 30년을 주로 산업화해라 보냈는데 네. 최근 10년을 소위 말하면 경제민주화 내지는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적극적이고 네. 기업들 중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의 모임인 드라카 소사이어티나 드라카 아카데미라고 드라카 교수의 사회책임 경영, 네. 사람 중심 창조 경영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경제 민주화 그 일들을 하는데 대개 중국은 특권이 없어서 학습을 집어넣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권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특권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월급 좀 더 받아가겠다는 사람을 포함해서 별의별 이유로 뭐 거의 뭐 12시간 일하고 뭐 10시간 예, 그리고 이제 일하고. 회사에서 네.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노동조합이 세질까 봐 네. 2,400만이 2,400시간씩 일하게 하는 게 3,000만이 1,800시간 일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이 강해지는 걸 막는 데서 낫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수가 일을 많이 하고 나머진 예. 일자리가 없게 만들어 놓은 사회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쉽지가 않아요. 네. 사회적 합의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특권도 없고 빨리 이 세계적 선진국가로 가고는 싶고 네. 그러니까 학습 체제가 더 빨리 국가 정책과 기업의 네. 노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는 좀 그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위기의식이 규모 좀 면에서도 때문에. 뭐 세계 네. 최대 1, 2, 3위의 보험회사가 중국에 있듯이 또 무슨 철강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중국의 규모 면에서 넘어갔듯이 네. 이제는 질 면에서 중국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민주화가 많이 뒤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은 과로에다가 사고, 비정규직의 문제, 예.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 네. 사고율이 선진국의 5배 이상 되는 거, 네. 그래서 연간 17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과 그 배우자,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희생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죠. 이런 참상이 21세기 거의 전쟁 난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무슨 쌍용 자동차라든가 예. 일부 노사분교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예. 큰 재난을 초래했던 데서 보면 자살이 아주 많아요. 산업재해도 많았고 자살도 많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도 보면 대만계 폭스콘이라고 애플에 뭐 부품 납품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자살자가 13명씩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 고유의 기업들에선 자살자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예. 행복이라는 거가 물품 많이 생산하고 네. 뭐 월급 더 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네. 리더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고 네. 개개인들의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해 줘야지 월급 몇 푼 준 거가 폭스콘에서는 올해 더 큰 월급을 바라게 되고 35%를 올려줘도 50%가 필요한 적도 있고 또 그걸 올려줘도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이 16명이 1년 사이에 시도해서 13명이 죽었거든요. 이 비극 때문에 중국 경제인들은 네. 자기는 저런 거 따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대만, 일본, 한국, 미국이 투자해 주는 거 좋지만 네. 저런 모델은 못 따라가겠다. 기업 문화가 너무 상막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돼 있고 예. 너무 금전 만능주의로 돼 있는데 네. 아니다. 개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지역 사회가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영어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네. 직장과 가정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지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 모든 데서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양극화되면 문제듯이 네. 직장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거기에 그걸 많이 바로 외우는 것 잡으려면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예. 부모님 우리 따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업 문제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정치 권력과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경제는 정치와 가장 밀접. 왜냐하면 자원을 네. 350조를 몰아서 정부 보러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기득권을 위해서 써버리면 네. 정부라는 건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네. 만일에 생길 재난, 예. 만일에 생길 전쟁, 예. 차세대들이 0세서부터 18세까지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정원장한테만 지키게 하냐,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 네. 어르신들이 110세,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텐데 직장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면 안 될 테니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생산적으로 네. 할 거냐. 기술의 변화가 급격한데 이걸 어떻게 대처가, 전부 미래에 대한 일이거든요. 네. 350조 예산을 미래에 쓰지 않고 네. 전부 다 무슨 재벌 키우기라든가 강바닥에 쏟아. 예, 무슨 토건 사업이나 예. 대운하나 사대강 같은 데 쓰다가 보면은 네. 결국은 다른 쪽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죠. 예. 이제 총선이 불과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적 쇄신이 양대 정당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젊은이들 뭐 좀 출마 좀 할 것 같았는데 뭐 이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쇼하듯이 보여주고 뭐 특별히 기회를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글쎄 뭐 20, 30, 40대 당이라는 게 나오면 모를까 기존 정당에서 기웃거려 해가야 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새로운 경제인들이 경제인당을 만들든가 네. 시민사회가 무슨 평생학습당을 만들든가 네. 중소기업당을 정말 만들든가 네. 이 최소한 압력단체라도 있어서 경제적 보이스가 균형 있게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선거할 때만 잠깐 속이듯이 뭘 약속을 네. 하고 나중에 보면 다시 전혀 다른 결과가 당하고. 나오니까 예. 결국 남 탓하면 안 되고 깨어있는 시민사회 또 지식인들이 이 힘을 합하고 네. 그리고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가 남의 집 불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 불났다고 생각하고 네. 적극적으로 네.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네. 이미 불타는 플랫폼을 예. 내용도 모르면서 같이 가서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좀 빨리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의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 요즘 뭐 자본주의 4.0이니 뭐니 많이 얘기되면서 그걸 무슨 기부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기부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의 자각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 참여 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한쪽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창조적인 걸 해나가면서 지나간 과거를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없으면 오래된 불타는 플랫폼을 끌 수도 없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면은 결국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SNS도 있고, 네. 뭐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네. 저는 사람들이 남이 하면 내가 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남도 하겠지 이러면서 내 몸을 먼저 던질 때 사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먼저 이렇게 몸을 한번 던지셨던 저는 군대 한번 갔다 오고 청취 한번 갔다 왔으니까 제 의무는 다 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한 2년 3년씩 군대 한번 갔다 오거나 뭐 봉사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또 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의무, 지금은 의무. 학계에 있든 기업에 있든 네. 시민사회에 있든 나이 구별하지 말고 네. 오히려 20대 30대 40대일수록 네. 내가 뭐 당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외국에 보면은 정치 경제사회 개혁단체들의 이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걸 좀 재미있게. 네. 또 우리나라에 무슨 세금혁명당도 있고 뭐 여러 당이 그게 진짜 정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운동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회운동마저 안 하면서 세상이 바뀌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네. 우리 20대, 30대, 40대가 몸을 던지시고 네. 또 저희 20, 30대는 지났지만 예. 저희들도 그런 기분으로 네. 함께 하면은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독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독일의
정치 문화라든지 공동체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독일은 뭐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했고 결국 유엔을 끌어들이고 이웃 나라를 끌어들이고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네 정부 총사를 전부 유엔을 줘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통일을 위해서라면 정부 총사 다 주면 뭐 어떻습니까? 새로 지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웃을 끌어들이고 유엔을 끌어들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계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지 않고 이미 그쪽은 대한민국과는 경쟁할 수 없는 그러나 무한한 지하자원과 우리 한민족을 가지고 있는 데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해가는 데서 우리는 독일로부터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저런 일로 한독 교류가 많았지만 추가적인 교류를 좀 만들자. 그래서 두 나라의 드라카 소사이어티끼리 협력하는 한독 드라카 포럼을 포함해서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대학을 3년씩이나 이렇게 겸해서 다니느냐 이런 것을 한국 사람도 원하는 사람 경험할 수 있게 독일어를 어느 정도 헌대는 전제하에서 조만간에 양국 간의 합의를 보기로 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 차원은 아니고 드라카 포럼 독일의 드라카 포럼과 한국의 드라카 포럼의 협력 사업에 불과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이 100개나 뭐 1000개가 되면 수만 명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또 독일은 과거에 우리 직장인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준 역사가 있습니다. 광산 쪽에서도 있었고 의료 간호사 쪽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업 중소기업의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를 돕겠다라는 약속을 여기저기서 바꾸어 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력하고 중소기업 학회 그리고 여러 저기서 합하면 내년부터는 아니면 빠르면 올 하반부터 일부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영어도 좀 하면 좋고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해야만 그 3년짜리 코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제2외국어로 독일어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독일어가 인기가 없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저는 뭐 이힐리베디인가 뭐 그런 거 몇 개밖에 기억 못해요. 저도 그랬는데. 뭐 저도 뭐 구텐탁 뭐 이런 거. 이제 다시 복원해야죠. 사실 이제 영미 중심으로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중국 열풍도 불고 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러시아나 뭐 독일 이런 나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고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참 많은 나라인 것 같아서 좀 젊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시 한번 독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강행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4일간 아주 초강행군을 한 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어제 오셨는데 어제부터 또 강행군 어제 새벽에 와서 이틀간 국제 행사 몇 개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늘 새로워집니다. 이제 봄이 가까웠는데요. 이 춘우, 윤물, 봄비가 세상 만물에 생기가 올라가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올 봄에 과거를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살려서 새로운 세상 만드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서신다면 저희들도 젊은 사람이 돼서 함께 도울 생각입니다. 건강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꿈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새로운 세상 11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고 특별히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네.